은퇴 후 밥값 걱정 없는 삶, 정말 가능할까? 은퇴 후의 삶을 떠올릴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자격증만 있으면 노후 걱정 끝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격증을 따더라도 취업이 어려울 수도 있고 경쟁이 치열해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은퇴 준비를 잘못하면 빈손으로 남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매달 꾸준히 밥값을 벌어줄 진짜 자격증이 무엇인지, 왜 이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공감 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성 팁도 함께 드릴게요. 은퇴 후 자격증 준비 왜 중요한가? 은퇴 이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득의 단절입니다. 은퇴 후에도 생활비는 꾸준히 나가지만 새로운 소득원이 없다면 빠르게 저축한 자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공공연금을 믿고 버티기에는 생각보다 매달 나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60대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50만 원입니다. 단순히 집에서 가만히 있어도 이 정도 비용이 들죠. 의료비, 관리비, 식비가 쌓이면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줄 방법이 필요합니다. 사례 1 공인중개사 합격 후 현실의 벽에 부딪힌 55세 김씨. 김씨는 50대 초반에 은퇴를 준비하며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두 번의 도전 끝에 합격했지만 막상 개업을 하려니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너무 어렵잖아요. 개업비도 많이 들고 기존에 자리 잡은 중개소와 경쟁이 힘들더라고요. 김 씨는 결국 개업 대신 다른 부동산 사무소에 취업했지만 수익은 기대 이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도 벌기 힘든 상황에서 그는 말합니다. 미리 좀 더 고민해 볼 걸 그랬어요. 단순히 자격증만 따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더라고요. 사례 2 은퇴 후 바리스타 자격증으로 인생 2막을 연 60세 씨. 반면 이 씨는 은퇴 후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격증을 따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 카페에서 경험을 쌓으며 커피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소일거리를 찾으려고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밌고 배울 게 많더라고요. 고객과 소통하는 것도 즐거웠고요. 현재 이 씨는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며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니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었어요. 사례 3 은퇴 후 IT 자격증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은 50대 박 씨. 박 씨는 은퇴 후 막막한 상황에서 IT 관련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나이에 과연 가능할까? 하는 두려움이 컸지만 요즘 IT 업계에 비대면 트렌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결국 그는 데이터 분석 자격증을 취득하고 프리랜서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하려니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나만의 경험과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니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박 씨는 은퇴 후에도 매달 꾸준히 4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말합니다. 진입 장벽이 낮고 집에서도 일할 수 있어 정말 만족해요. 은퇴 후 밥값 벌어줄 자격증 어떻게 선택할까? 1. 시장의 수요를 먼저 확인하세요. 단순히 많이 따는 자격증이 아닌 실제 수요가 있는 자격증을 선택해야 합니다. IT,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등 시장에서 수요가 꾸준한 분야를 살펴보세요. 2. 나의 강점과 관심사를 고려하세요. 자격증을 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선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지속할 수 있는 일인지 먼저 고민해 보세요. 3. 미래 트렌드를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 기술 변화와 사회 흐름에 따라 어떤 자격증이 각광받을지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AI와 데이터 관련 자격증은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은퇴 준비는 자격증 그 이상의 계획이 필요하다.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가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은 단순히 자격증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자격증이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김 씨, 이 씨, 박 씨의 사례에서 보듯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 그것을 활용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고민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은퇴 후에도 밥값 걱정 없는 삶을 원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자격증을 따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이를 활용한 나만의 인생 2막을 설계해 보세요. 그 과정이 바로 은퇴 후 삶을 성공적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은퇴 후 밥값 걱정 없는 삶, 자격증만으로 충분할까? 자격증 하나만 따면 노후는 안정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은퇴 준비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처럼 익숙한 자격증은 매년 시험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자격증들이 은퇴 후 삶을 완전히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현실은 다소 냉혹합니다. 자격증을 따는 것만으로는 성공적인 은퇴 준비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인기 있는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증을 활용해 어떻게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로서 오늘은 은퇴 후 자격증의 현실과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격증의 현실 기대와 현실의 간극. 우리가 흔히 듣는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좋은 선택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1. 과잉 공급과 치열한 경쟁. 공인중개사의 경우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거나 지역에 따라 경쟁이 과열되면 개업이나 취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자격증을 따더라도 실질적인 수익을 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직업 안정성의 문제. 주택관리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서 필수로 필요하지만 한정된 일자리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게다가 갑작스러운 경기 불황이나 건설업계 변화는 해당 직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례로 보는 자격증 활용의 차이점. 사례 1. 계획 없이 자격증만 딴 50대 박 씨의 어려움. 박 씨는 퇴직 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는 기대감에 부풀어 곧바로 중개소를 개업했지만 지역 내 기존 중개소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며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개소를 열면 손님이 알아서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홍보도 필요하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니 하루하루가 막막하더라고요. 결국 박 씨는 중개소를 접고 다른 중개소의 직원으로 취업했지만 소득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자격증 따는 것보다 활용 방안을 더 고민했어야 했는데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사례. 이 자격증을 도구로 활용한 60대 김 씨의 성공. 김 씨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 커뮤니티에서 무료로 커피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이 자연스레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커피 관련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취미로 시작했는데 수강생들이 커피를 배우면서 저에게 더 큰 가능성을 알려줬어요. 김 씨는 지금은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며 지역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격증만 딴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례 3. IT 자격증으로 새로운 길을 연 50대 이씨. 이 씨는 은퇴 후의 막막함 속에서 IT 분야의 가능성을 보고 데이터 분석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많아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컸지만 꾸준히 학습한 끝에 프리랜서 데이터 분석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공부하니 처음엔 막막했는데 나이 때문에 주저하기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즐기려고 노력했어요. 이 씨는 현재 주 3일만 일하면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IT 기술은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트렌드를 잘 읽는다면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겁니다. 은퇴 후 자격증 어떻게 준비할까? 1.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시장 수요를 확인하세요. 자격증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취득하려는 자격증이 실제로 수요가 있는지, 경쟁력이 있는지를 먼저 조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T,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등은 최근에도 꾸준히 수요가 있는 분야로 꼽힙니다. 2.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활용할 네트워크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퇴 전후로 동료, 친구, 지역 사회에서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취득 후에는 경험을 쌓으세요. 자격증을 딴 후에는 바로 큰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작은 경험부터 시작하세요. 파트타임, 지역 봉사, 작은 프로젝트 등 경험을 쌓다 보면 자격증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4.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AI, 데이터 분석,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 등 트렌드를 읽고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더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준비는 자격증 그 이상을 요구한다. 자격증은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훌륭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박 씨와 같은 실패를 피하려면 자격증 취득 후의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반면 김 씨나 이 씨처럼 자격증을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사례를 참고한다면 은퇴 후 삶은 지금보다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자격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계획으로 완성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하고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은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때는 안정적이고 든든한 중산층이라 자부했던 삶. 그러나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점점 불안해지지 않나요? 지금까지 평생을 열심히 일해왔고 퇴직 후에도 그나마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막상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생계비가 빠듯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엔 남의 이야기 같았던 빈곤층으로의 전락이란 단어가 이제는 남일이 아닌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빈곤층으로 떨어진다면 그동안 쌓아온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요? 중산층의 함정. 은퇴 후 한순간에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충격적 현실. 서론. 한때는 든든한 중산층이라 믿고 살아왔는데 은퇴 후에도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는 평생 열심히 일해온 분들이 많습니다. 50대와 60대에 접어든 지금도 일상 속에서 느끼는 건 자부심보다는 다가오는 은퇴 후의 불안감입니다. 내가 지금 벌고 쓰는 만큼을 은퇴 후에도 쓸 수 있을지, 아니면 한순간에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며 빈곤층으로 전락할지 고민되실 겁니다. 실상 많은 분이 중산층이라는 이미지에 속아 은퇴 후 상황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중산층이 은퇴 후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사례 김 씨의 이야기 - 퇴직 후 예상 못한 생활비 부담. 김 씨는 한 대기업에서 30년간 일한 후 60세에 은퇴했습니다. 평소 자신의 삶이 중산층이라 자부해왔던 김 씨는 퇴직금과 연금을 받으며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맞닥뜨린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과 생활비,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퇴직금이 줄어들었고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더구나 은퇴 후에도 사교육비나 자녀 결혼 지원 등의 지출은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김 씨는 결국 소액 대출까지 받아야 했고 점점 빈곤층에 가까워지는 경제적 상황에 크게 좌절하게 됐습니다. 그의 사례는 은퇴 전보다 은퇴 후 생활비가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훈 은퇴 후 생활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전에 은퇴 후 예상 지출을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이에 맞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2. 사례 이 씨의 이야기 - 자산 축적의 함정. 이 씨는 50대 초반에 시작한 사업이 크게 성공하며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누렸습니다. 본인 명의의 집도 있고 예금과 주식도 갖춰둔 상태였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지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은퇴 후
자산을 조금씩 처분해가며 생활하던 이 씨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주식 수익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생각보다 자산을 빨리 써야 했고 자산이 줄어드는 속도는 그의 상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이 씨는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60대 중반에 새롭게 직업을 찾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생활 수준을 급격히 낮추고 최소한의 지출로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은퇴 후 자산 가치의 변동에 따라 생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은퇴 준비에서 자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교훈: 자산에만 의존한 은퇴 생활은 위험할 수 있으며 변동성에 대비해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자산 분배와 관리 계획을 신중히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3. 사례: 박 씨의 이야기 - 연금 의존의 문제. 박 씨는 공무원으로 35년간 근무 후 연금을 받으며 생활할 계획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연금 덕에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연금을 받고도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 어려웠고 예전처럼 여유롭게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점점 상승하는 생활비와 공과금에 박 씨의 연금이 빠듯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더군다나 병원비와 약값 같은 의료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추가 소득을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을 구하기도 했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금방 지치곤 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예전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은 중산층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훈: 연금은 일정한 수입이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과 물가 상승에 대비하기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 외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중산층의 삶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대책. 위의 사례들은 은퇴 후에도 중산층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다음과 같은 준비가 중요합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은퇴 계획 수립: 은퇴 전 생활비뿐 아니라 은퇴 후 예상 지출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이나 연금만 믿고 계획하지 말고 예상보다 많은 생활비가 들어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수입원 마련: 연금 외에도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자산의 일부를 안정적인 수입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은퇴 후에 적합한 파트타임 직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 대비: 자산 관리. 자산의 변동성에 대비하여 적절한 분산 투자와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집값이나 주식시장이 하락해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중산층 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구체적이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산층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은퇴 전 미리 대비해야 하는 점을 잊지 마세요. 전문가 칼럼: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활을 위한 필수 준비. 은퇴 후에도 중산층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봤듯 은퇴 후의 삶이 안정적일 거란 기대는 종종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중산층으로 살던 분들조차도 은퇴 이후 갑작스레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퇴직금, 연금, 그리고 몇 가지 자산으로는 예전처럼 여유롭게 생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 사항들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현실적인 은퇴 자산 계획 세우기. 많은 분이 내 퇴직금과 연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은퇴 준비를 다소 낙관적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은퇴 후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고정 지출뿐 아니라 의료비, 예기치 못한 생활비, 물가 상승으로 인한 지출 증가는 현실적인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일례로 고정 수입에 맞추어 생활비를 절약하려고 해도 의료비는 예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병원을 자주 찾게 되고 작은 치료비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 예상되는 지출을 세세하게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비는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 최소 10년에서
15년간의 예산을 미리 세워두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은퇴 자산이 충분해 보이더라도 고정 수입의 개념으로 분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자산은 예금이나 펀드와 같은 정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형태로 관리하거나 임대 수익처럼 고정적인 형태로 분배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익 다각화하기.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연금만으로는 물가 상승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은 은퇴 후 자산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며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점차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고정적인 추가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 수익으로 활용하거나 적절한 투자 상품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트타임 일자리나 은퇴 후에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비즈니스나 플랫폼 노동으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나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개인의 전문성을 살려 온라인 강의나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 또한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은퇴 후 고정 수익을 늘려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자산 관리의 중요성 마이너스 변동성을 대비하라. 은퇴 후의 자산은 안정성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자산을 한꺼번에 투자하기보다는 위험을 분산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일이 생기면 은퇴 후 생활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시장 변동성이 큰 자산보다는 예금이나 채권, 안정적인 펀드와 가치 변동성이 낮은 자산을 활용하여 은퇴 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식 투자를 지속하더라도 전체 자산의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투자하며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너무 빨리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 초반에 지출을 과도하게 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자산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 수입을 관리하며 자산을 신중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건강관리와 의료비 대비는 필수. 50대와 60대가 되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 방문이 잦아지고 큰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수입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이 드는 의료비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은퇴 후에는 건강관리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보험 상품을 통해 의료비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종합건강보험이나 암보험과 같은 선택지는 큰 비용을 한 번에 줄일 수 있어 은퇴자에게 유리합니다. 건강관리가 곧 자산관리라는 점을 기억하고 은퇴 후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5. 은퇴 후 생활비용 절약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는 생활 패턴과 소비 습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생활비가 줄지 않는다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자산이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 후에는 평소의 소비 습관을 줄이고 필요한 것만을 소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의 동거 혹은 주거비 절약을 위한 작은 주택으로의 이사, 식재료와 같은 생활비 절감 방법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식을 줄이고 직접 요리를 하거나 건강관리를 통해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등의 생활습관 변화도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은퇴 후 생활 안정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자신이 정말 필요로 하는 가치에 집중하는 미니멀 라이프도 실천해 볼 만합니다. 삶의 질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자산을 유지하고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은퇴 후 중산층 생활을 지키는 마지막 키워드는 준비. 중산층의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가 철저하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과
생활의 여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첫 걸음은 은퇴 후의 삶을 미리 계획하고 대비하는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은퇴 후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자산 관리와 고정 수입 창출 계획을 세우세요.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고 보험과 의료비 대비를 철저히 하세요. 30년 다닌 교사, 캠핑카 여행 떠났다가 1년 만에 후회한 충격적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0년 가까이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청춘을 보낸 한 은퇴 교사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평생을 학교에 몸담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언젠가 은퇴하면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겠다는 꿈을 키워왔던 분이죠. 퇴직 후에 모아둔 돈과 퇴직금 일부를 털어 멋진 캠핑카를 구입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겠다며 의기양양하게 떠나셨는데요. 불과 1년 만에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그분만의 특별한 사연이라기보다는 은퇴 후 삶을 앞두고 있는 많은 분이 한 번쯤은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일지도 몰라요. 은퇴 이후의 삶을 상상할 때 사람마다 다양한 로망이 떠오르잖아요. 누군가는 전원주택을 지어 자연 속에서 살기를 꿈꾸고 누군가는 해외에서 한 달 살기를 계획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캠핑카나 카라반을 몰고 국내외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삶을 찾으리라고 다짐하기도 해요. 문제는 이 로망이 막상 현실이 되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왜 그토록 바라던 캠핑카 여행이 1년도 채 안 돼서 고생만 가득 남긴 채 끝나버렸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은퇴 준비가 왜 중요한지 또 어떤 부분을 미리 고민해봐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해요. 1. 꿈꿨던 은퇴 생활, 캠핑카에서 1년 만에 끝나다. 30년간 교직 생활을 하신 이영가명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자유로운 여행을 동경해 오셨다고 해요. 주말이면 근교로 캠핑을 다니고 방학에는 조금 먼 곳을 자동차로 여행하며 언젠가 은퇴하면 온전히 나만의 시간으로 전국을 누비겠다고 다짐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드디어 정년퇴직. 처음에는 이젠 눈치 안 보고 떠날 수 있겠다는 설렘으로 캠핑카를 구입하셨다고 해요. 이 선생님께서 사신 캠핑카는 1톤 트럭 기반의 차량으로 내외부를 개조해 작은 집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움직이는 내 집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침실부터 작은 주방, 화장실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여행을 시작하고 나니 문제들이 하나 둘씩 불거졌답니다. 준비했던 것보다 유지비가 훨씬 더 많이 들었고 은퇴 이후라고는 해도 체력적 심리적 부담이 생각보다 크더라는 거예요. 또 한동안 재충전하는 느낌으로 다니던 캠핑카 여행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맞나 싶은 회의감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결국 그분은 1년도 채 안 돼 캠핑카를 중고로 처분하시고 다시 예전처럼 집에서 지내는 일상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은퇴 후 삶이라는 게 이렇게 한순간에 달라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은퇴 후에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점도 새삼 깨닫게 됐죠. 은퇴 후 캠핑카 여행이 실패? 로 끝난 3가지 사례. 사실 이영 선생님의 이야기는 주변에서도 종종 들어왔던 캠핑카 여행 실패담의 하나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담에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같은 캠핑카 여행이라는 공통점이 있어도 각 상황마다 느끼는 고충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하신 분이라면 아래 3가지 사례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하고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례 1 유지 비용과 예산이 예상과 너무 달랐어요. 가장 흔히 듣는 이야기가 바로 이동 문제입니다. 캠핑카를 구입할 때 드는 비용은 물론이고 여행 도중에 발생하는 기름값, 자동차세, 보험료, 각종 차량 점검비 등등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는 후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캠핑카를 구입할 때 옵션이나 인테리어에 욕심을 내다 보면 시작 비용만으로도 수천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집을 사는 것보다 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내부 시설을 갖추는데 꽤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주행거리까지 길어지니 기름값도 만만찮고 여행지마다 캠핑장 이용료나 주차료 등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특히 은퇴 후라면 월급이 나오지 않으니까 쓰는 돈을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죠. 한 달에 얼마를 쓸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지출을 분배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미 전국 일주를 하겠다는 로망으로 가득하다 보니 현실적인 예산 계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이 부분을 간과하면 매달 늘어나는 카드값이나 적금에서 조금씩 빼쓰게 되고 그게 누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대로 가다간 나중에 정말 곤란해지겠다 싶어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영 선생님 역시 처음엔 퇴직금도 있고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니 괜찮겠지 했는데 캠핑카 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점검비용, 고장, 수리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감당하다 보니 1년도 안 돼서 포기하게 됐다고 해요. 사례의 이 체력도 문제고 안전도 걱정됐어요. 두 번째로 흔히 듣는 문제는 바로 건강과 안전입니다. 차량을 몰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일이 생각처럼 만만치 않아요. 30대나 40대에야 그래도 힘이 넘치니 어디든 쉽게 출발할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아무래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죠. 직접 운전해서 장거리 여행을 다니려면 매일 운전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날씨가 안 좋거나 길이 험한 곳을 지나야 하면 스트레스도 더해집니다. 게다가 캠핑카가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크고 무거우니 차선 변경이나 주차 같은 기본적인 운전 동작도 신경 쓸 게 많아요. 또 눈이나 비가 내릴 때 혹은 야간 운전 시에는 안전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캠핑카 안에서 숙식을 해결한다고 해도 화장실 문제나 물 공급 등 생활시설을 유지하려면 자주 관리해줘야 해요. 물통 갈아 끼우기, 오수 처리하기, 전기 배터리 충전 등등 젊은 시절에는 재미로 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떠났다면 둘이 힘을 합쳐 이런저런 일을 해낼 수도 있지만 역시 부부 모두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잦은 다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여행하는 경우라면 밤에 낯선 곳에서 혼자 머무는 것이 꽤나 무섭고 불안한 일일 수 있죠. 이렇듯 건강과 안전 문제는 은퇴 후 캠핑카 여행을 가장 크게 좌절시키는 원인이 되곤 해요. 사례 3 정말 외롭고 예상 밖의 심리적 부담이 컸습니다. 마지막은 심리적 정서적 측면의 어려움입니다. 캠핑카 여행을 떠올릴 때는 자유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실제로는 혼자 혹은 소수의 인원만 함께 지내야 하기 때문에 꽤나 외로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평생 교사로 지내면서 학생들과 매일 대화하고 동료 교사들과 교류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캠핑카 안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때때로 인터넷이나 전화로만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처음에는 이게 진짜 자유구나 싶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나 혼자 외딴 곳에 고립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또 여행이라는 게 원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차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캠핑카 고장이 나서 낯선 지역 정비소를 찾아다녀야 하기도 하고 의외로 편의시설이 없어서 수십 킬로미터를 돌아 나가야 할 때도 있죠. 그때마다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은퇴 전에는 회사나 학교라는 조직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느껴야 했던 피로감, 부당함,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덕분에 사회 속에 내 자리가 있음을 실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은퇴 후 특히 캠핑카 같은 유목 생활에 가까운 일상을 하다 보면 문득문득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허무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스스로와의 대화도 많아지는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심리적으로 버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3. 은퇴 준비, 막연한 로망을 넘어 구체적으로. 결국 이 세 가지 이유가 겹치면서 많은 분이 캠핑카 여행을 포기하거나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애초에 우리 집도 캠핑카 하나 마련해서 전국을 다녀보고 싶다고 꿈꾸는 것 자체는 좋죠. 인생은 짧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해보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산 계획 세우기 캠핑카 구매 비용 외에도 유지비, 주유비, 보험료, 차량 점검비, 캠핑장 비용 등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매달 고정 지출을 어느 정도로 잡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수리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여유 자금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체력 건강 점검 은퇴 후 여행을 즐기려면 결국 기본은 내 몸이에요. 특히 50대 중반 이후에는 허리나 관절 등 몸 여기저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걸 체감하게 되죠. 본격적인 캠핑카 생활에 들어가기 전 건강검진이나 운동 등을 통해 기초 체력을 다져두는 게 중요해요. 운전에 익숙하지 않다면 운전 연습도 충분히 해둬야 하고요. 심리적 준비에 대한 계획 막상 떠나기 전에는 자유를 꿈꾸지만 막상 실행해보면 외로움과 고립감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스스로가 혼자만의 생활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 성격인지, 동행인은 있는지, 가족이나 지인들과 연락하며 지낼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해요. 또 한 번의 전국 일주처럼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는 단기 여행을 여러 번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주일, 한 달 정도 단기 캠핑카 여행을 해보면서 내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로 이 생활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으니까요. 4. 다시 돌아온 일상, 그리고 새롭게 찾은 만족. 이영 선생님께서는 1년도 안 돼서 캠핑카 여행을 접고 나서 꽤 오랫동안 내가 잘못된 꿈을 꿨나 보다라며 실망하셨다고 해요. 주변에서도 멋지게 전국 일주한다더니 왜 벌써 돌아왔냐며 안타까워했죠.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분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꿈꾸던 걸 직접 경험해봤고 이제는 후회 없이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죠. 30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언젠가 은퇴하면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걸 실제로 시도해봤으니 적어도 마음 한구석에 미련이 남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이 선생님께서는 일상으로 돌아와 소규모 독서 모임을 운영하시거나 교직 경험을 살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고 해요. 거창한 로드트립 대신 집과 지역사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조금씩 자유로운 시간을 즐기는 방식으로 변화를 줬다고 할까요? 예전에는 교직 은퇴하면 캠핑카가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줄 거야 라는 단편적인 로망이 전부였지만 막상 겪어보고 나니 행복이라는 게 꼭 이렇게 크고 특별한 일에서만 찾아오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5. 은퇴 후 삶,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30년 다닌 교사, 캠핑카 여행 떠났다가 1년 만에 후회한 충격적 이유 라고 하면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 후회의 밑바탕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깔려 있어요.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는 그 열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시도조차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훨씬 의미 있는 일이죠. 다만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보낼지는 결국 개인마다 다르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해외를 누비며 제2의 청춘을 살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집 근처를 조용히 산책하며 사색하는 일상을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나는 어떤 삶을 원하고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를 먼저 고민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원하는 새로운 삶의 모습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그 일을 실행하려면 재정적, 체력적, 심리적으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중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도중에 생각이 바뀌어도 내가 실패했다고 자책하기보다는 또 다른 길을 찾는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아직 은퇴 전이라면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하는 게 좋고 이미 은퇴했다면 가벼운 시도로 내 몸과 마음을 테스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이라는 건 내가 살아온 지난날을 기초로 하되 또 한 번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기대했던 캠핑카 여행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경험을 발판 삼아 나에게 맞는 새로운 방향을 찾으면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막연한 은퇴 후 여행을 꿈꾸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조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자신다운 삶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은퇴 후의 삶을 그려나가면서 꼭 미리 충분히 고민해보고 준비하셔서 후회 없는 도전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업 부장 퇴직 후 2억 순식간에 날렸다.
당신도 당할 수 있다. 퇴직 후 2억이라는 큰 돈을 순식간에 날린 대기업 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놀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사실 우리 모두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상황에서 비슷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훨씬 큰 손실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 후 재정적 실수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실수로 큰 돈을 잃은 사례 3가지를 통해 퇴직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교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 투자에 대한 과신. 퇴직 직후 김 부장은 은퇴 자금으로 2억 원을 모았습니다. 수십 년간 회사를 위해 일하며 자녀 학비와 주택 대출을 갚았고 드디어 퇴직 후 자신을 위한 자금을 만들었다는 뿌듯함에 젖어 있었죠. 그러나 김 부장은 퇴직 후의 경제적인 자유를 더 빨리 얻고 싶었고 주변 친구들이 추천한 투자 상품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이건 100% 안전한 투자야 라는 말에 흔들려 김 부장은 퇴직금 중 2억을 투자했습니다. 몇 개월 뒤 그 투자 상품은 대폭락했습니다. 알고 보니 김 부장이 투자한 상품은 위험이 큰 고위험 고수익형 상품이었고 제대로 된 분석 없이 투자 결정을 내린 것이 큰 화근이었습니다. 퇴직 후 충분한 재정적 준비를 하지 않고 주위의 말만 믿고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퇴직자들이 가장 자주 범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은 다시 복구하기 어렵기에 김 부장처럼 투자에 대한 과신으로 퇴직금을 날리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교훈. 퇴직 후에는 안정적인 투자와 확실한 재정 계획이 필수입니다. 누구의 말도 쉽게 믿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스스로 철저히 공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사업 실패의 함정. 또 다른 예로 박 부장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만 하다가 이제는 자신의 브랜드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강했습니다. 주변에 퇴직 후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친구들을 보며 자신도 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퇴직금을 전부 사업에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사업 경험이 전혀 없던 박 부장은 시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열정만으로 카페를 열었습니다. 초기에는 손님이 많이 와서 괜찮아 보였지만 곧 운영비와 임대료가 너무 많이 들고 예상보다 수익이 나지 않아 결국 몇 년 후에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퇴직금의 대부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퇴직 후에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것은 좋지만 사업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계획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정적 준비 없이 퇴직금을 한꺼번에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할 때에는 차근차근 공부하고 작은 자본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훈. 사업은 퇴직 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경험과 계획 없이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례 부동산의 덫. 마지막으로 이 과장은 퇴직 후 부동산 투자가 답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개발이 유망하다는 지방의 땅을 사는데 퇴직금을 거의 모두 투자했습니다. 그 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소문난 곳이었지만 실제로는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땅값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대체로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위치와 타이밍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 과장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투자를 결정했던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몇 년이 지나도 땅값은 오르지 않았고 퇴직금은 묶여버렸습니다. 퇴직 후에는 빠르게 수익을 얻으려는 유혹이 크지만 부동산 시장도 변동성이 있고 정보가 부족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는 철저한 시장 분석과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며 모든 돈을 한 곳에 쏟아붓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교훈. 부동산 역시 리스크가 있는 투자입니다. 투자 전에는 시장을 꼼꼼히 분석하고 분산 투자로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전략. 퇴직 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고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다음의 전략들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투자. 퇴직금은 한번 날리면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위험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연금 상품이나 채권 등 위험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은 신중하게 사업에 대한 꿈이 있다면 작은 자본으로 시작해 경험을 쌓아가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전부 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자문을 구하거나 파트너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투자도 계획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시장이 언제나 예측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에도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김 부장, 박 부장, 이 과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퇴직 후 재정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떤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피하고 은퇴 후의 경제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미리 준비하세요. 퇴직 후 날린 2억 어떻게 막을 수 있었을까? 퇴직 후 큰 돈을 잃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 후회라는 것이 얼마나 씁쓸한지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기 힘들죠. 특히 30년, 40년 동안 열심히 일해 모은 퇴직금이나 자산이 퇴직 후 얼마 안 돼 증발해버리면 그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할 대기업 부장은 그 충격을 직접 겪은 인물입니다. 퇴직 후 2억 원을 날린 이 부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로 치부하기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죠. 우리는 퇴직 후 재정 관리에서 발생하는 실수와 그 예방책에 대해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1. 안정적인 투자. 모두가 말하는 안전함이 정말 안전할까?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 후 어떻게 돈을 불려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몇몇은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적지 않은 금액을 한꺼번에 투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라는 말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고 전문가가 아닌 경우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리스크들이 존재하죠. 대기업 부장은 퇴직 후 큰 돈을 한꺼번에 고위험 투자 상품에 넣었습니다. 이건 절대 안전해 라는 주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린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몇 개월 만에 투자한 금액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 버렸고 남은 자산으로는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투자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입니다. 은퇴 후라면 특히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성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야 합니다.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목숨을 거는 것은 퇴직금 관리에서 가장 피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안전하다고 해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남의 말을 듣는 것은 결국 본인에게 큰 손실을 안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투자할 때에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비교하고 과도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되 자신의 재정 상황과 리스크 허용도를 충분히 고려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2.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성공하는 건 극소수다. 퇴직 후 사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대기업 부장 역시 퇴직 후 오랫동안 구상해왔던 카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아이디어가 그럴듯해 보였고 자녀들도 멋진 도전이라며 응원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카페 인테리어부터 장비까지 모두 갖추고 개업 첫날 많은 손님들이 몰려와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은 달랐습니다. 몇 개월 뒤 카페는 고객 감소로 인해 적자가 났고 경쟁이 심한 상권에서 버티기 힘들어지면서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퇴직금을 사업에 몰아넣은 부장은 남은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로 퇴직 후 몇 년을 고군분투했습니다. 사업은 멋진 꿈일 수 있지만 성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퇴직 후 전 재산을 사업에 쏟아붓는 것은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철저한 시장 조사와 충분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돈만 있다고 성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퇴직 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재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조언 사업을 할 때는
먼저 소규모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며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금 전부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3. 부동산 투자 정말로 안전한가? 부동산 투자도 퇴직자들이 자주 고민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이들이 퇴직금을 부동산에 쏟아붓습니다. 대기업 부장 역시 그랬습니다. 친구의 추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그 땅이 바로 개발이 될 거라는 확신에 찬 소문을 믿고 퇴직금 대부분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그 지역은 개발되지 않았고 오히려 땅값이 하락했습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한 돈은 결국 묶여버렸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부동산은 큰 돈을 투자하는 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특히 소문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믿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예상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조언 부동산 투자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모든 자산을 한꺼번에 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큰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소액으로 시작해 시장 변화를 지켜보며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론 퇴직 후 재정관리 철저한 준비가 답이다. 퇴직 후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대기업 부장이 경험한 2억 원 손실도 어쩌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사례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더 이상 다시 모을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첫째, 투자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과도한 자신감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을 할 경우에는 경험과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퇴직금을 전부 투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부동산 투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시장 변화를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남은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부장의 사례는 퇴직 후 돈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며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퇴직금은 내일을 위한 안전망이 되어야 하며 그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 순간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퇴직 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경각심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